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14개 나라 수입품에 오는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14개국의 서한을 보내기에 앞서 문서 원본을 SNS에 먼저 올린 건데 일본에 보낼 서한이 가장 먼저 공개됐고 두 번째가 한국이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 김정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관세 서한을 공개한 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였습니다. 처음 점 찍은 나라는 동맹국 한국과 일본이었습니다. 한국에 보내는 편지의 수신자는 이재명 대통령, 극존칭으로 시작한 서한은 외교적 수사와 압박이 두루 담긴 공손한 협박 편지처럼 보였습니다. 편지를 보내게 돼 큰 영광이라고 운을 뗀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8월 1일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4월 처음 매겼던 25% 그대로입니다. 늦추니 많이를 놓고 몇 주째 왔다 갔다 하다 유예 마감 하루를 앞두고 3주 연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마저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I would say firm, but not 100% firm. If they call up and they say, would like to do something a different way, we're going to be open to that. 25%는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숫자라면서 자동차, 철강 등에 부과하는 품목 관세와는 별도라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대미 관세를 올리면 그에 상응해 관세를 추가로 받게 될 거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협상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제품을 만든다면 관세를 일절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는 몇 주 안에 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미국 내 투자를 늘리기 위한 유인책입니다. Can you tell me why he decided to start with South Korea and Japan? Are they annoying him? It's the president's prerogative, and those are the countries he chose. 내용보다 형식이 더 놀라웠습니다. 국가원수의 서명이 담긴 외교문서 원문을 상대국에 보내기도 전에 그것도 소셜미디어로 공개하는 건 기상천외하다는 반응이 당장 외교가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기행의 연속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8월 1일로 미루면서 우리에겐 20일 남짓 협상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양보하고 얼마나 얻을지가 관건인데요. 오혜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347억 달러. 작년 한 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 판매 금액입니다. 대미 수출 1위 자동차에 이어 2위 반도체, 그리고 주력 수출 품목 철강까지 세 품목을 합치면 대미 수출 전체의 40%에 달합니다. 미국은 지난 봄부터 자동차의 25%, 철강의 50% 품목별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당장 올 하반기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철강 수출이 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8월부터 대부분 품목의 상호관세 25%를 매긴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자동차, 철강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는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상호관세도 낮춰야지만 비중이 높은 이들 품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박미중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품목별 관세를 철폐하거나 경쟁국보다 유리하게 완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의 예외라든가 아니면 뭐 대폭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 한국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강조를 여러 번.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들을 일정 부분 내놓으며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농산품 시장 개방은 쌀보다는 농민 반발이 덜한 품목의 수입 확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 재건을 내건 트럼프 정부에게 필요한 조선과 에너지, 바이오 분야 협력, 또 방위비 부담 문제도 협상 카드로 거론됩니다. 대미 산업협력 패키지, 그리고 방위비, 그리고 환율 관련한 정책 공조 등 큰 틀에서 윈윈하면서 이익의 균형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협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대통령실은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또 산업부는 각 업종별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하며 대비책을 논의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관세 부과 시점이 이제 3주가량 남은 가운데 대통령실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국익이 먼저라며 최적의 협상 결과를 이끌어낼 시점을 찾아 한미 정상회담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공개되자 대통령실은 바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외교, 통상, 경제부처 차관들과 대통령실 주요 경제 참모들이 모두 모였는데 회의를 주재한 김용범 정책실장은 조속한 협의가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두 정상이 빨리 만나는 게 중요하지만 타결 시한을 맞추느라 우리가 손해를 봐선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일단 3주의 시간을 번 우리 정부의 대처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올코트 프레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코트 전체에서 압박 수비를 벌이는 농구 경기 전략처럼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수준에서 미국 측과 협의해 최대한 협상안을 다듬은 뒤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에 나선다는 겁니다.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미국 상무부 장관과 실무 협의를 벌이는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지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정상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좀 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국무회의와 방위산업 관련 토론회 등 공개된 행사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 언급이 없었다는 점도 신중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던 것에 미루어 관세가 인상이 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것으로 보고 관세 협상이 우리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실은 속도보다 국익에 방점을 두고 정상회담 시기 조율에 나설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인도 등 교역 규모가 큰 다른 나라와의 협상도 진행 중인 만큼 전체적인 협상 상황을 고려해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트럼프의 서한 공개에 가장 충격을 받은 나라는 아마 일본 아닐까 싶습니다. 7번이나 미국을 찾아 교섭을 했는데도 오히려 당초 발표보다 관세가 더 오르면서 안 그래도 대지진설로 분위기가 안 좋은 마당에 경기 후퇴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일본 정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이시바 총리가 직접 매우 유감이란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도쿄 신지영 특파원입니다. 상호 관세율 25%라는 서한을 받은 일본은 오전 일찍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すでに課している追加関税に加え、関税率の引き上げを発表したことは誠に遺憾であります。 당초 4월에 발표한 24%보다 오히려 1%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서한을 받을 대상 14개국 중 세율이 오른 건 일본 외엔 말레이시아뿐입니다. 7번의 방미 교섭이 무색해졌지만 일본 정부는 오히려 안이한 타협을 피한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 30%야 35%ではなく、事実上据え置きするものであり、かつ協議の期限を延長する。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미 25% 추가 관세를 물고 있는 자동차는 가격 유지를 위해 5월 대미 수출 가격을 1년 전보다 25% 낮춰 그만큼 수익이 줄었습니다. 일부 업체는 국내 생산량을 줄이는 등 관세 영향이 산업 전반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견고했던 관광 수입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노무라 종합연구소는 7월 대지진설로 약 5,600억 엔, 한국 돈 약 5조 3천억 원의 수입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며 관광객 감소는 상당한 타격이자 완만한 경기 후퇴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추가로 수출까지 타격을 입으면 경기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지킬 건 지키겠다지만 트럼프는 쌀 시장을 개방하라는 노골적인 불만도 여러 번 드러낸 바 있습니다. They're very tough. You have to understand they're very spoiled. 出せるカードをどういうふうに魅力的にトランプに見せるかっていう経済学ではなく心理学の世界になっていると。 일본 정부는 남은 기간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선거입니다. 유권자와 트럼프 양쪽의 눈치를 모두 봐야 하는 상황에서 자동차도 쌀도 선뜻 내놓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삼부 토건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들을 연일 소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가를 띄우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포럼 이전부터 소위 치고 나갔다는 과거 삼부 토건 직원의 녹취가 확인됐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하는 시작점이 됐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삼부토건은 지난 2023년 5월 이 포럼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규모가 1,200조로 추산된다고 홍보했고 주가는 5배가량 치솟았습니다. 특검은 당시 재건 포럼에 직접 참석했던 삼부토건 전 직원 황모 씨를 최근 불러 조사했습니다. 삼부토건에서 해외 영업을 담당해온 황 씨는 우크라이나 포럼 의혹을 풀어낼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MBC가 확보한 황 씨와 삼부토건 직원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황 씨는 원희룡 전 장관이 우크라이나 포럼 참석 이전부터 이른바 치고 나갔다면서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합니다. 우크라이나 바람이 불었을 때 기재부에서도 뭔가 좀 움직임이 있었고, 근데 이 원희룡 장관이 이제 치고 나가니까 결국은 이제 원희룡 장관한테 좀 밀린 것 같아. 해당 녹취에는 삼부토건과 우크라이나를 연결하는 역할로 유라시아 경제인 협회도 등장합니다. 중간에 무슨 협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다리를 놨지. 삼부토건이 포럼 참석 이전부터 민간 단체와 짜고 주가 띄우기를 기획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인데 특검도 해당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신규철 삼부토건 전 경영본부장과 포럼을 주최한 유라시아 경제인협회 양용호 회장을 오늘 동시에 소환했습니다. 내일은 정창래 전 삼부토건 대표를, 모레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이들을 상대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의 원희룡 전 장관과 함께 참석하게 된 계기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삼부토건 경영진과 실무자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원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취재진은 원 전 장관에게 삼부토건 인사들과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배경을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국회의원회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 앞에 취재진이 모여 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윤 의원의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에 전격 나선 겁니다. 수색 마치신 건가요? 혹시 끝난 건가요? 특검은 오늘 윤 의원 사무실과 자택, 김영선 전 의원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공천거래, 부당한 선거 개입과 관련한 많은 의혹이 장기간 제기되어 온 만큼 신속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정황은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음 공개로 드러났습니다. 김영선이 경선한테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맞네. 윤 전 대통령은 통화에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김건희 여사도 직접 명 씨와 통화했습니다. 당선인이 지금 전화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검찰은 지난해 11월 수사 보고서까지 작성했지만 윤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지도 못했습니다. 특검은 김상민 전 검사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명 씨는 김 여사가 지난해 총선 때 김 전 검사를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특검은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통일교 관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신속하게 윤 의원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일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조사하면서 김 전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배우자와 나눴던 메신저 대화에 대해 따져 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증거를 여러 개 제시했고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2.3 내란 사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와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이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V, 즉 윤 전 대통령이 영장 집행 들어오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자 김 전 차장은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며 압수영장이나 체포영장 다 맡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3일 소환한 김 전 차장에게 텔레그램 대화에 대해서도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월 경찰 비상겸 특수단이 김 전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확보한 메시지를 토대로 김 여사가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관여했는지까지 조사한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장은 김 여사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답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또 김 전 차장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비하폰 통화 기록과 보안 메신저 내역 등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차장은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 지휘 책임이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의 지시를 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일부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자신의 진술이 달라졌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내일 영장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김 전 차장을 압박하거나 회유해 진술 번복을 시도할 수 있다며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 소위 VIP 경로설 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으로 꼽혔던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안보실장이었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관련 인사들의 소환 조사도 임박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오는 11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최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입니다.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을 보고받고 경로하자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가 변경됐다는 게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입니다. 실제 이 회의 직후 대통령실 명의 전화를 받은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은 예정됐던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돌연 취소하고 사건 이처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회의 이후로 최상병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이 이루어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이른바 VIP 경로설에 대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경론하는 사람처럼 보도가 되었는데 왜 보좌관을 넣고 또 보좌관을 넣고 사냐지 않았고 보통 너무 어이가 없을 땐 대답을 안 합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조사하는 한편 조태용 안보실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 회의에 참석한 다른 대통령실 인사들도 줄줄이 소환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12.3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의 새로운 메모,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친필 메모에는 앞서 노상원 수첩에 적혀있던 것들과 연관된 내용들이 다수 발견됩니다. 수첩보다 더 구체적인 수첩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들이 담겨 있는 건데요. 계엄의 전말을 밝히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 첫 페이지에는 총선 후 입법을 해서 실행 쉽지 않다며 싹을 잘라버리는 방식을 쓴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소야대 시 30명에서 40명을 조기 구속해야 한다는 계획도 제시돼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 새로 확인된 노 전 사령관의 친필 메모에선 더 구체적인 생각이 드러납니다.
노 전 사령관은 민주당을 가짜 국회 다수당으로 지칭하면서 민주당 의원 중 3분의 1 정도가 부정선거로 가짜 국회의원이라고 종이에 적었습니다. 또 선관위에서 전산 조작으로 된 야당 국회의원들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지난 총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고 손도 못 대게 하고 이런 선거 시스템으로 차후 대선 등을 치룬다면 결과는 뻔하다고 적었습니다. 선관위 차원의 선거 부정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당 세력이 다수당이 돼 입법 주도권을 갖는 건 아예 불가능해서 계엄 외엔 방법이 없다는 인식이 깔린 걸로 해석됩니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에서 2차례나 방송인 김어준 씨의 이름도 언급했습니다. 친필 메모를 보면 이는 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불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노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금정구 재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꽃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는데 선거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면서 공정한 여론조사를 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론조사 꽃 조사 결과는 민주당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앞섰다는 것으로 노 전 사령관 주장처럼 압도적인 우세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앞서 수첩의 필적 감정을 위해 노 전 사령관이 제출한 의견서와 진술조사에 적은 글씨를 대조했지만 감정 불능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확보된 7장짜리 자필 메모로 필적 감정이 다시 이루어지면 수첩의 작성 경위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보신 것처럼 메모에선 계엄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노상원 씨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MBC가 확보한 초기 진술에선 자신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대통령을 말려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면서 마치 계엄 계획을 몰랐던 것처럼 잡아떼던 모습도 확인되는데요. 윤상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2월 4일 새벽 1시 3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곧바로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합참 결심지원실에 있던 김용현 전 장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4차례 통화했습니다. 1시 40분 전후 3차례, 윤 전 대통령이 결심지원실을 떠난 뒤인 2시 43분 1차례 통화했습니다.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도 김 전 장관이 상원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냐고 말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노 전 사령관은 수사 초기 이뤄진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통화에 대해 마치 계엄 계획을 몰랐던 것처럼 진술했습니다. 김 전 장관에게 형님, 지금 TV를 보니까 난장판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작전을 하셨냐? 박근혜 탄핵처럼 될 텐데 또 우리가 그런 꼴을 봐야 되느냐고 말했다는 겁니다. V가 한다고 해도 말려야 하지 않느냐? 출동한 특전사 등 군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물어봤다고도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까지도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모의했는데도 마치 몰랐던 것처럼 잡아뗀 겁니다. 하지만 노 전 사령관 친필 메모에는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노 전 사령관의 생각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검사, 판사,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등 탄핵으로 사법행정을 마비시키는 것이 국회의 역할과 기능이 맞냐며 대통령의 선택지는 최후의 수단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란 특검은 조만간 노 전 사령관을 불러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 등 수첩에 적힌 외환죄 관련 부분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지난 3월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수괴 피의자인데도 넉 달 동안 자유의 몸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후 2시 1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신문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자택에서 차량을 탄 채 법원으로 이동해 영장 법정 앞 지상 출입구로 걸어 들어갈 예정입니다. 신문이 열리는 321호 법정은 파면 이후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쳐갔습니다. 대통령님 인정하십니까?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취재진이 가까이 접근해 질문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예정대로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재판을 맡은 영장 전담 판사 앞에서의 최후 진술 기회도 주어집니다. 다만 내란특검법은 수사 대상 사건 재판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원은 아직 공개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를 가릴 쟁점은 사안의 중대성, 또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입니다.
내란 특검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다른 사건들보다 진술 증거의 증거 가치가 매우 높은데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잘 알아 사건 관계인이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점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요 혐의인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한 차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특검의 소환에 응하고 있어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신문을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는 이르면 내일 밤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던 경호는 일체 중단되며 당장 목요일로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에도 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됩니다. MBC 뉴스 유서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고 선관위에 군병력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뒤늦게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면 군복을 벗겠다고 결단했어야 했다며 항명하지 못한 걸 자책하기도 했는데 자신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특검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혐의 부인보다는 선처 호소로 입장을 바꾼 걸로 해석됩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출동시켰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정치인을 체포하고 선관위 서버를 빼돌리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방첩사를 지휘한 여인형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 계엄 선포 전부터 내란에 함께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은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근데 서버를 떼어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서버를 카피해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법률적이고 기술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7달이 지나서야 여인형 전 사령관은 법정에서 크게 후회하고 있다며 뒤늦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평시계엄이 불가능함을 직언했지만 역사적 퇴보를 막기에는 부족했다며 당시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단호하게 군복을 벗겠다고 결단해 지휘 체계에서 벗어났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은 군 통수권자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불과 서너 시간 동안 의지 없는 도구로 쓰였다고 윤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이어 더 이상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위증 혐의로 추가 구속된 데다 특검 수사도 본격화되자 태도를 바꾼 걸로 보입니다. 여 전 사령관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국민과 재판부의 뜻이 무엇인지 느끼게 됐다며 더 이상의 증인신문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행위에 상응한 온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다만 명령에 따른 방첩사 부대원들은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 그리고 상임위 간사들과 관저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저로 불러 직접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야당의 질책을 듣는 자리로, 때로는 자신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창구로 식사 자리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한남동 관저에 다녀온 민주당 의원들은 저마다 느낀 소감을 털어놓느라 바빴습니다. 제가 어제 가봤던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한남동 관저에. 제 눈에는 이건 확실히 개수영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식사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려진 건데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소통 방식은 취임 직후 가진 여야 대표와의 오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천하람 대표님도 우리 김용태 대표님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야당 대표에게 쓴소리를 들었지만 이 대통령은 여야 정치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에는 여당 지도부를 관저로 불러 만찬을 함께했고 보름 뒤에는 여야 지도부와의 관저 오찬에서 다시 쓴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어떤 총리 후보자가 이런 식으로 행동했는지 국회 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대놓고 무시하고 능멸하는 오만한 행태라고 국민들께 보여질까. 그리고 열 하루 뒤엔 소수 야당 대표들과도 관저에서 오찬을 가졌는데 검찰개혁 방안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찬반 의견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농심을 등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유임 결정, 원정기업 출신 김정관 산자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취임 당일에 국회 오찬을 제외한 나머지 5번의 식사 장소는 모두 한남동 관저. 지난 겨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를 피하려 2중 3중으로 차벽을 쳤던 관저를 여야 정치인들에게 적극 개방하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식사 들러리로 세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타운홀 미팅과 언론 티타임에 이어 여야를 가리지 않은 식사 행보가 이재명식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 3법이 자신의 생각과 똑같다며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대통령실과 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일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7월 국회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상임위원장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방송 3법이 자신의 뜻과 같다고 언급한 겁니다. 이번에 과방위 통과된 방송법은 내 뜻에 부합한다, 꼭 부합한다. 이렇게 좀 알려달라. 이렇게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방송 3법 처리 직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은 개별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은 방송 그 법 개개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밝혔다라기보다 누가 그 집권을 하느냐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속도 조절을 원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민주당 안에서도 일부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표결에 붙여지자 개정안은 찬성 11명, 반대 3명으로 가뿐하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청문회 준비 중인 정동영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과방위원 전원이 출석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여론 반발을 우려해서 최 위원장이 총대를 메고 이 대통령이 말리는 신우이 역할을 하는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것입니까? 논란이 계속되자 상임위 통과 3시간여 만에 대통령이 직접 방송 3법에 힘을 실어주며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도 방송 3법을 절차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처리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송 3법 관련해가지고 어제 전체위 통과된 것이 당의 입장과 같으냐라고 계속 질문하시던데 당의 입장과 같습니다. 7월 중에 처리할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고. 방송 3법 이외에도 집중투표제 등을 보완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이 대통령이 주문함에 따라 이번 달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극단적 발언을 일삼았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감사원이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회 감사 청구 8달 만에 나온 이번 조치에 대해선 솜방망이 징계란 비판이 나오는데요. 먼저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년 8월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유튜브에 출연했습니다. 자신에게 붙여진 보수의 여전사 호칭에는 감사하다 했고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보수 여전사 이진숙!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세력을 싸잡아 비꼬았습니다. 이 민주당이나 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다. 감사원은 이 발언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관장이자 위원으로서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지만 파급력이 큰 유튜브 채널에 수회 출연했다며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면서 이를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중대 사안이라면서도 직무 수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을 고발하지 않고 주의 조치만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감사를 청구한 지 8달 만에 나온 늑장 감사라며 감사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했습니다.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면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요.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최대 조치가 주의 처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연일 무리한 요구와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 내용을 왜곡해 개인 정치에 활용하지 말라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국무위원이 아니라 참관인인데도 이 위원장이 계속 찾아와 국무회의 흐름을 끊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업무가 아니라 정치적인 노림수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대통령실이 다음 주부터 이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마치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은 것처럼 말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을 만들어 보라라고 업무. 사실 확인 결과 업무 지시가 아니라 단지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 위원장의 돌발 행동이 또 벌어졌습니다. 회의 끝 무렵 이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며 손을 들었고 의장인 이 대통령은 발언하지 마시라고 거듭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이진숙 위원장은 대통령의 제재를 무시한 채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이 위원장의 무례한 행동에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크게 나무랐고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의견을 내라고 했지 언제 지시를 했냐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질책하며 회의를 마쳤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행동이 도를 넘은 것으로 보고 당장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배석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새 정부 국무회의 때마다 자신의 임기를 보장하라거나 방통위 독임제를 주장하는 등 무리한 요구와 정치 행보를 반복하고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거나 강성 지지층의 호응을 얻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인적 쇄신을 거부당했다며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에 대해 쇄신의 대상으로 지목된 소위 쌍권 지도부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서로가 인적 청산의 대상이라고 지적하는 게 이어지는 가운데 당내 갈등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권영세, 권성동 의원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먼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을 향해 자신의 이익 추구를 개혁인 양 포장하며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었다며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당은 내분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자리 욕심에 매몰돼 쌍권을 표적으로 인적 청산을 외쳤을 것이라며 안 의원이야말로 혁신의 대상이라고 되받았습니다. 쌍권의 맹공에도 안 의원은 청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인적 쇄신부터 사실은 시작해야죠. 그래야지 국민들이 우리 당이 바뀌려고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요. 대선 패배, 혁신위 자초까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은 온종일 술렁였습니다. 인적 청산을 거부한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최대한 말을 아꼈지만 당 지도부는 안철수 의원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만둔 데 멈추지 않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엇을 위한 사퇴였는지가 저희는 좀 알 수는 없습니다. 반면 5대 개혁안을 제안했다 친윤 지도부에 가로막혔던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은 당내 주류 기득권들이 똘똘 뭉쳐 인적 쇄신을 하지 않기 위해 반작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은 청산 대상이 더 많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남동 단지로 몰려갔던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청산의 대상이 저는 대폭 늘어날 수도 있다. 다시 혁신위원장을 선임해 혁신의 동력을 살려보겠다는 국민의힘. 그러나 친윤과의 절연을 거부한 당 지도부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서울에서 오늘 저녁 갑자기 일부 지역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지하철 운행이 멈춰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회팀 연결하겠습니다. 윤수환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오후 서울 서남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호우가 시작됐습니다. 기습폭우에 서부 간선도로 오목교 동측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전면 통제됐고 올림픽대로 목동 IC와 염창 IC 교차로 등 도로 곳곳의 통행이 한때 금지됐습니다.
월드컵대로 남단과 성산대교 남단 구간 3개 차로도 통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극심한 퇴근길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현재 도로 통제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지하철도 멈춰섰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근처 일부 철로에 물이 차면서 용산부터 구로까지의 상하행 열차 운행이 멈췄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20분 정도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며 저녁 7시 반부터 운행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등 모두 7곳엔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조금 전 해제됐습니다. 경기 평택과 화성에는 최대 6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라권 등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도 긴급 안전 문자를 보내 하천 주변 산책로와 급경사지 등 위험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하천 범람에 유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에선 저녁 무렵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 지역도 있지만 그 전까진 폭염이 이어지면서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어선 곳들도 있습니다. 서울 낮 기온도 37.8도까지 올라 관측이 시작된 이래 7월 상순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가장 더운 7말 8초엔 얼마나 더 뜨거울지 걱정인데 심지어 올해 더위는 예년보다 더 오래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더위의 중심이 동쪽에서 서쪽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지금까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불어오던 남서풍이 오늘부턴 동풍으로 바뀐 겁니다. 동풍은 동쪽의 더위는 식히는 반면 태백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데워지면서 서울을 비롯한 서쪽의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은 40.2도, 파주와 안성도 40도를 넘어서며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서울도 37.8도까지 올라가며 7월 상순 기준으로는 기상 관측을 시작한 지난 1908년 이후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서해안 지방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가 오늘 오전 폭염경보로 강화되는 등 하루 사이 폭염특보지도도 달라졌습니다. 서쪽 지역의 이 같은 맹렬한 폭염 기세는 이번 주 후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상층의 고기압 세력이 좀 변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기압 골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가 폭염은 누그러질 수 있는데 장마가 짧았던 탓에 일찍 시작된 이번 무더위는 평년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높은 해수면 온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이럴 경우 북태평양 고기압을 강화시키면서 우리나라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8월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는 만큼 온열 질환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이런 폭염에 열사병이나 열탈진 증세를 보이는 온열 질환자도 벌써 1,000명에 육박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배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온열 질환자는 저소득층에서 2배나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배주환 기자입니다. 약 500명이 모여 사는 서울 돈이동 쪽방촌. 기온이 37도까지 올라간 오후 2시쯤 열화상 카메라를 비춰봤습니다. 건물 표면 온도가 60도에 육박합니다. 낮에는 그래서 방에 있으면 들어가 찜질한다 그러면. 비슷한 시각 2.5km 떨어진 대단지 아파트. 기온보다 살짝 높은 40도 정도입니다. 건물 단열 성능이 다르다 보니 20도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실내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햇볕도 거의 안 드는 방이지만 쪽방 안은 30.6도가 찍힙니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실내 온도 26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더울 때 밖에 나가야 거리를 안 되지. 3시간, 4시간 안 되겠다면 좀 마음이 풀리고 방에 있으면 답답하고. 반면 대단지 아파트는 복도에만 들어가도 바깥보다 기온이 10도 정도나 낮아집니다. 온열 질환을 막으려면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지만 쪽방촌 주민은 마실 물조차 충분치 않습니다. 동생 있는 집 가서 죄송합니다. 물 따고. 동생이 물 들어가는 건 너무 힘들어. 이런 상황은 수치로도 드러났습니다.
올 들어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10만 명당 1.66명. 반면 국가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10만 명당 3.28명이나 됐습니다. 저소득층이 온열 질환에 2배 정도 더 많이 노출됐다는 뜻입니다. 이런 격차는 에어컨 같은 냉방시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환경 차이가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물이라든지 녹지 공간 이런 것들이 도시열을 낮추는 데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런 곳들이 소득이 높은 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많죠. 서울에선 연평균 소득이 100만 원 낮아질 때마다 온열 질환자가 1제곱킬로미터당 12명씩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불평등한 재난이 되지 않도록 저소득층이 모인 곳에 무더위 쉼터와 안개 분사기 같은 폭염 대피 시설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폭염이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폭염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합니다.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는 피난처부터 생수 제공도 하는데요. 이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7.8도. 도심 온도를 낮추기 위해 살수차가 도로에 물을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지금 시각 오후 2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도로를 만져보면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도를 재보니 52도 정도가 나옵니다. 폭염은 노숙인들에게 가장 빨리 찾아옵니다. 따가운 뙤약볕이 쏟아붓는 거리에서 더위를 피할 별다른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더우니까 못 돌아다니죠. 밥 먹으러 가려면 한 번 쉬었다 가야 돼. 힘들어. 노숙인 지원센터는 어제부터 포도당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체력 보충을 위해서입니다. 물 마시고 에어컨이 24시간 돌아가는 지원센터 건물은 노숙인들을 위한 폭염 피난처입니다. 좀처럼 가시지 않는 더위에 부채를 든 손을 가만두기가 힘듭니다. 너무 더워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요. 매일 이용하죠. 에어컨 시원하니까. 배달일 하나 마치고 헬멧을 벗자 탄식이 절로 터져 나옵니다. 점심시간, 배달기사들이 이동노동자 쉼터를 찾습니다. 서울 도심에 20곳이 있습니다. 오전 내내 도로의 열기로 달궈진 몸을 에어컨 바람에 식히는 것도 잠시. 배달콜이 뜨면 서둘러 출발해야 합니다. 더운 게 힘들지 아무래도. 아스팔트 열기 올라오고 버스에서 매연 나오고. 여름이 최고 힘든 게 아스팔트도 열기가 무진장 뜨겁고 온몸이 땀투성입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폭염에 서울시는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무료 생수 자판기를 곳곳에 설치하고 쪽방촌 골목에 쿨링포그를 설치하며 취약계층 돌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게도 기능성 도시 같은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2명의 사상자가 나온 인천 맨홀 사고, 이른바 위험의 하청화가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하청에 재하청에다 마지막에는 일용직 노동자가 투입된 사실상 4중 하청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재하청 업체가 전문성을 갖췄는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일감이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석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4월 차직관로 지리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입찰 자격 요건을 내걸었습니다. 공공측량업과 지하시설물 측량업, 수치지도 제작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한정했습니다. 처음 계약을 따낸 인천의 업체는 해당 자격을 충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계약을 어기고 공단 몰래 하청을 주면서 이른바 위험의 하청화가 시작됐습니다. 원청업체는 대구의 업체에 하청을 줬고 이 업체는 또 대구의 다른 업체에 재하청을 줬습니다. 대구시 측량업 등록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 이름 모두 없습니다. 전국의 대부분 측량업체들을 조회할 수 있는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도 두 업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청업체는 인천환경공단을 통해 자신들은 측량업 면허를 갖고 있다면서도 재하청업체는 관련 면허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측량업 전문성이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재하청을 준 셈입니다. 한 측량업체 임원은 측량 관련 전문성이 있는 업체라면 여름철 맨홀 안에 들어가기 전에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건 너무 당연한 기본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또 숨진 노동자는 재하청 업체 소속이 아닌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청이 하청을 주고 또 재하청에 일용직 노동자가 투입된 사실상 사중하청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러 단계 도급을 거쳐서 내려가다가 보면은 어떤 실질적인 기술의 능력이 있는 곳으로 도급이 가는 게 아니고 인력 공급을 대행하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그런 도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숨진 노동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가스 중독으로 사인을 추정했습니다. 노동부는 중부고용노동청에 15명 규모 전담팀을 구성해 인천환경공단과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강제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하청 간 계약 구조와 내용,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신용카드나 화폐처럼 쓸 수 있는데 지불이나 송금에 별도의 결제망이 필요 없는 미래화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화되면 세계 금융시장은 대변혁을 맞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과 유럽 금융 선진국들은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먼저 김건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에 설치된 외국인 전용 가상화폐 인출기. 여권을 스캔하고 테더라는 코인 390개를 입력했더니 우리 돈 50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테더를 한국 돈으로 환전하는 과정을 보신 겁니다. 하루에 한 2-3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출뿐 아니라 바로 결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 편의점에서 상품을 구매해 보겠습니다. 네. 카드를 투입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보신 건 모두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앞에 안정적인이란 말이 붙어 있는데요.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코인 한 개의 가치가 1달러로 고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너무 변동성이 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 화폐로 우리가 사용하기가 어려우면 그러면 변동성이 작은 자산을 만들어내면 되겠네라고 생각해서 만든 겁니다. 비트코인이 투자 자산이라면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화폐에 가깝습니다. 특히 결제만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금융 시스템에서는 돈이나 신용카드가 있고 결제나 송금을 할 때는 은행 그리고 카드망을 거쳐야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그 자체로 결제와 송금이 가능합니다. 마치 달러를 담은 이메일을 보내듯 은행 없이도 돈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산악을 걸리는 해외 송금도 단 몇 초에 이루어지고 은행 수수료나 환차손도 없습니다. 만약 수출입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주고받게 된다면 금융 비용을 얼마나 절감하게 될까요? 기존의 통화는 글로벌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죠. 스테이블 코인, 특히 그 블록체인 토큰이라는 것들은 즉각 전송을 할 수 있고 세계 어느 곳에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간소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생략이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등장에 비자, 마스터 등 카드사 주가는 출렁이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이 재편되고 혁신이 일어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미국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99%는 달러에 연동돼 있어서 시장이 커질수록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는 떨어지고 통화 주권이 위태로워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이어서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일명 지니어스 법안을 상원에서 처리하며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적극적입니다. I think it's going to be a tremendous we feel like pioneers in a way of tremendous method of growth.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99%는 달러 기반입니다. 미국에선 코인 발행사가 코인을 판매한 만큼 달러나 미국 국채를 사서 담보로 보관해야 합니다. 코인 시장이 커지면 담보물인 달러와 미국 국채 수요도 커집니다.
미국 달러 패권이 공고화되는 구조로 다른 나라는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통화 주권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같은 금융 중심지에서도 블록체인망을 통한 자국의 통화 주권을 또 이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역시도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내 은행들은 13곳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18건의 상표를 출원했고 네이버페이는 국내 코인 거래소 1위인 업비트와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이기 때문에 국경이 없어요.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국회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성공 여부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용처를 최대한 확보해 달러 기반 코인에 잠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달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게 강제로 저희가 선택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2위이지만 금융 분야는 훨씬 뒤처져 있습니다. 송금 결제 기술을 갖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한다면 한국 금융이 세계 디지털 결제망에서 우위를 점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확산하면서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을 앞둔 KBO 리그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규정에 따라 경기 취소까지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수도권 폭염에 경기장을 앞둔 야구장도 더 달아올랐습니다. 연신 부채질에 얼음물을 마시고 휴대용 선풍기는 필수. 열을 떨어뜨리는 패치를 여기저기 붙여도 더위를 떨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 미세하게 이마만 시원해요. 일단 선풍기 1인 1풍기 필수고요. 차가운 물도 갖고 다니고 그냥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것 같아요. 홈 경기를 치르는 SSG 선수단은 아예 실외 훈련을 취소한 채 간단한 실내 훈련만 실시했고 원정팀 KT 역시 경기 전 훈련을 최소화하는 등 컨디션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덥긴 했는데 올해가 좀 더 더운 것 같고 빨리 돔구장이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훈련 자체도 조금 줄일 생각이고요. 물 같은 걸 좀 많이 마실 생각입니다. 예상보다 빨리 폭염이 덮치자 KBO도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각 팀 더가웃에 냉방기기와 음료를 충분히 배치할 것을 요청했고 5회가 끝난 뒤 이뤄지는 클리닝 타임도 10분으로 연장했습니다. 또 9월 중순까지는 낮 2시 경기를 치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폭염으로 4경기가 취소됐던 지난해에 이어 KBO는 올해도 규정에 따라 폭염이 지속되면 안전을 위해 경기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이번 달 열리는 수영 세계 선수권 계영 800m에서 우리 선수들이 2회 연속 입상에 도전하는데요. 19살 신예 김영범 선수의 당찬 한마디가 선배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선수권 계영 800m 은메달로 한국 수영 역사를 새로 쓴 황금세대 선수들. 국제대회 권장 규격으로 새롭게 단장한 3m 수심의 진천 선수촌 훈련장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막바지 훈련에 한창입니다. 19살 김영범 선수가 가세한 대표팀은 2대회 연속 입상에 노리는데요. 김영범 선수 막내다운 당찬 포부로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계영 800m는 이제 새로운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저만 잘하면은 저희 팀이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호흡을 맞추는 선배들이 더 놀란 것 같죠? 일단 세계 신기록이라는 기록은 사전에 협의가 됐나? 안 됐나? 또 영범이가 저 자신감 넘치는 대로 45초, 44초가 나와준다면 진짜 어쩌면 진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 종목에서는 김우민이 자유형 400m 2연패에 황선우는 4년 연속 입상에 각각 도전합니다. 세계 랭킹 1위를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부상으로 경기를 접어야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의 톱플레이 출발합니다. 윈블던 16강입니다. 세계 1위 시너를 상대로 내리 2세트를 따내는 21위 불가리아의 디미트로프. 세 번째 세트까지 잡으면 8강 진출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주저앉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디미트로프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고요.
경쟁을 펼치던 시너가 코트를 넘어와 상태를 살핍니다. 하지만 결국 경기를 포기하는 디미트로프. 5개 대회 연속 부상기권이라는 불을 내웁니다. 얼떨결에 승리를 거둔 시너는 끝까지 위로를 잊지 않았습니다. You know, he would deserve, and let's give all an applause for him and his team and 스페인과 벨기에 여자 유로 대회입니다. 이 선수 어제 이동경 선수 골을 봤나요? 오른발이지만 비슷한 궤적의 가마차기로 골을 기록하며 스페인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지금까지 토플리였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번엔 서쪽을 덮쳤습니다. 오늘 35도까지 오른 지역을 3D 막대 그래프로 표현해봤는데요. 가장 높게 치솟은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7월 상순의 40도를 넘겼습니다. 오늘 의왕 오전동이 40.4도까지 올랐고요. 서울도 37.8도로 117년 만에 역대 7월 상순 기준 가장 높은 값을 기록했습니다. 중부 서해안 지역에도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닿으면서 열흘 만에 폭염특보가 해제됐습니다. 내일도 서쪽을 중심으로는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은 열흘째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한낮에도 서울과 광주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기온이 오르면서 수도권 등 곳곳으로는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최고 60mm 이상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뜨거운 볕이 비추겠고요. 오후 한때 경기 서해안과 제주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 23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6도, 청주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밤 경기도 화성과 평택을 비롯한 지역들에서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비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